청취자님, 작년에 일본에서 일자리가 막 36만 개나 늘었다는 통계 보셨나요? 겉으로만 딱 보면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시장이 엄청 활기를 띠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리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일자리가 막 늘어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새로 늘어난 이 36만 명의 일자리 중에서 정확히 절반, 그니까 18만 명이 오직 단 하나의 분야, 바로 의료와 돌봄으로만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참 놀라운 수치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요, 왜 일할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오히려 국가 경제의 엔진은 차갑게 식어가는지 그 기이한 모순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건져 올리는 이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국가의 전체 노동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건 그 경제 기초 체력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현상은 단순한 고용 통계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아, 지각 변동 맞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했죠. 바로 김영래 편집장의 2026년 5월 14일자 칼럼 아침마다 지혜 354호 새 일자리 절반이 의료와 돌봄으로 일본이 들려주는 경고 이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벌써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닥쳐올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선 현재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수치로 한번 상황을 진단해보면서 출발해볼까요? 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작년에 일본 평균 취업자가 전년 대비 36만 명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절반이 의료, 복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마치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앞으로 쫙 나아가야 하는데 선원들이 돛을 올리는 대신에 전부 배 한쪽에 새는 구멍,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 물을 퍼내는 데만 다 투입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아, 물을 퍼내는 데만 투입된다? 와, 정말 아주 정확하고 피부에 와닿는 비유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 이 노동력의 쏠림 현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딱 알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의료와 복지 분야로 흡수된 18만 명, 그 세부 구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구성이요? 뭐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이 중 거의 9할, 즉 90% 가까이가 여성 노동력입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이른바 시니어 취업자도 6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잠깐만요. 여성이 90%고 시니어가 6만 명이라는 건 사회에서 가장 돌봄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계층이 다시 돌봄 노동의 최전선으로 쫙 동원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다른 산업 분야 상황은 어떤가요? 한쪽으로 인력이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면 당연히 다른 곳에서는 텅텅 비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공백이 지금 국가 경제의 척추를 마구 흔들고 있는 건데요. 돌봄 분야가 18만 명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바로 그 같은 기간 동안에요. 일본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할 제조업에서는 무려 17만 명의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에 17만 명이요. 네, 거기다 도소매업에서도 14만 명이 썰물처럼 밀려나갔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전체가 생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돌봄 분야로 아주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와, 17만 명에 14만 명 다 합치면 제조업하고 도소매업에서만 30만 명 넘게 증발해버린 거네요.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 구인난 지표를 보면 더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출처 자료에 보니까 2026년 3월 기준 일본의 유효 구인 배율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유효 구인 배율 지표가 아주 핵심적이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효 구인 배율은 구직자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일본 전체 직종 평균으로는 1.10배인데 보건사나 간호사 직군은 2.12배,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은 무려 2.69배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직자 한 명을 두고 세 곳의 요양원이나 병원이 서로 우리 쪽으로 오라고 막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직업군이 뭐 힘들어서 3D 업종이라서 기피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문제거든요. 그럼 어떤 차원의 문제인 거죠?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을 아예 유지해주는 필수직, 즉 에센셜 워커들이잖아요.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유지보수 불가 임계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분야에 전년대기 수십만 명씩, 그것도 매년 폭발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분야의 돌봄 서비스 질이나 업무 처리 효율성도 쭉쭉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환자나 어르신들을 돌보는 환경이 훨씬 쾌적해지고 또 사회적 비용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경제는 계속 가라앉는 건지 그리고 전문가님 표정도 왜 밝지 않으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바로 생산성의 문제. 그러니까 돌봄 산업이 가진 생산성의 역설입니다. 생산성의 역설이요? 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산출물, 즉 생산성이 무조건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994년부터 2024년까지의 30년치 장기 추이 데이터를 보면 이 모순이 아주 노골적으로 정말 소름 돋게 드러납니다. 제조업과 보건, 위생 및 사회사업 분야를 비교해보면 그 결과가 완전 극명하거든요. 오, 30년 동안 두 산업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나요? 자, 제조업은 지난 30년 동안 일하는 사람, 즉 노동 투입량을 무려 32%나 줄였습니다. 오, 사람이 줄었네요. 네. 그런데도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은 무려 92%나 끌어올렸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와, 사람을 줄였는데 생산성은 2배 가까이 뛰었다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보건위생과 사회사업 분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노동 투입량이 자그마치 2.4배로 폭증했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력을 쏟아부은 거죠. 2.4배 폭증.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산성은 도리어 13%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일하는 사람이 2.4배나 늘었는데 생산성이 마이너스 13%라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제가 생각해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자동차 조립 라인하고 요양원의 차이를 보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부품이 다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팔 하나 딱 도입하면 그 기계가 사람 수십 명의 몫을 해내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확 올라가는 건데 근데 돌봄은 본질적으로 규격화라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맞아요. 어르신들마다 체형도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르고 심지어 그날그날의 감정 상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일률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워낙 적다 보니까 결국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사람의 근육과 시간에 1대1로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 규격화의 차이가 정말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돌봄은 본질적으로 노동 집약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글로벌 데이터를 이렇게 쫙 비교해보면 오직 돌봄의 특성 때문만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좀 다른가요? 네, 후생 노동성의 2025년 노동경제백서를 보면요. 같은 기간에 미국은 매년 평균 0.8%, 그리고 독일은 0.2%씩 보건 및 사회사업의 생산성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오, 플러스 성장을 했네요. 와, 다른 선진국들은 돌봄 분야에서도 조금씩이나마 효율성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일본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현장에서는 이런 생산성의 하락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 생산성 정체의 단면이 의료 시스템의 완전한 동맥경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급성기 병상 평균 입원 기간이 자그마치 15.7일에 달하거든요. 이게 독일이나 영국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아, 급성기 병상.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급성기 병상이 왜 중요한 지표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어 그대로 뇌졸중이나 중증 외상, 큰 수술 직후처럼 정말 생명이 오가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네, 고도의 의료 장비랑 최고급 전문 인력이 24시간 묶여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루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환자가 고비를 딱 넘기면 일반 병실이나 요양시설로 빠르게 순환시켜서 다음 응급 환자를 받아야 정상인데 이곳의 입원 기간이 15.7일로 길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환자가 치료를 다 마친 뒤에도
퇴원해서 돌아갈 지역사회의 요양 인프라라던가 돌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 가장 비싸고 중요한 급성기 병상에 환자가 계속 적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 병목 현상이 생겨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고비용 구조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국가 전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동네 단위의 진료소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효율적인 통폐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방증입니다. 인구는 주는데 진료소는 늘어난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비용은 폭증하는데 효율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까 제가 제조업하고 돌봄 비교할 때 모보팔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결국 기술 도입의 격차 때문일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일본 사회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처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전환, 즉 DX와 인공지능 전환인 AX의 부재입니다. DX와 AX의 부재.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일본 요양시설 중에서 돌봄 지원기기를 단 하나라도 도입한 곳은 47.2%로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절반도 안 된다고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시설 내의 직원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인캠, 즉 인터컴조차 갖춘 시설이 22.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와, 잠깐만요. 무는 첨단 AI 로봇은 고사하고 무전기나 인캠 같은 기본 통신 장비조차 없다는 거군요. 세상에,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서 메신저 없이 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정말. 요양보호사가 3층에서 어르신을 막 돌보다가 급한 일이 딱 생겼는데 무전기가 없으니까 1층 간호사실까지 직접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뭐 사람을 수백만 명 쏟아부어도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겠네요. 출처 자료에서 이걸 가리켜서 오직 사람의 손에만 의존하는 인해전술의 늪이라고 엄청 꼬집은 이유가 바로 이거군요. 여전히 20세기 아날로그 방식의 인해 전술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술이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업무라던가 육체적 하중을 오직 사람의 근육, 관절, 그리고 인내심으로만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가 되는 수밖에 없죠. 아,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웃나라 일본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막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면서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단 말이죠. 우리가 일본이 겪고 있는 이 인해전술의 늪과 생산성 함정으로 정확히 똑같이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 우려는 안타깝게도 이미 여러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당장 2043년이 되면 2023년 대비 2.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배 폭증이요? 네. 그리고 당장 지금 수준의 서비스를 간신히 유지하기 위해서만 2035년에 약 49만 8천 명, 그리고 2040년에는 무려 77만 명의 돌봄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무서운 계산이 나옵니다. 77만 명 추가 필요요? 와, 지금도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서 산업계 곳곳에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대체 그 수많은 인력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바로 그게 위기의 본질입니다.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한국은행의 분석은 한층 더 엄물합니다. 2042년에는 요양과 돌봄 인력이 최대 155만 명이나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거든요. 155만 명 부족이요? 네, 이건 뭐 특정 산업이 위축되는 걸 넘어서서 한국 경제 생태계 전반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인력 공백입니다. 와, 155만 명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당장 지난달, 그러니까 2026년 3월부터 그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 중심으로 쫙 통합하고 관리하는 법망을 정비한 건데 이 정도면 쓰나미를 막아줄 튼튼한 방파제 역할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이제 한시름 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통합적인 법의 뼈대를 세운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요, 칼럼에 명시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를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한계요? 법이라는 훌륭한 설계도가 딱 생겼다고 해서 건물이 저절로 뚝딱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는 이 돌봄 통합지원법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최전선의 지방자치단체에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통합 시스템을 종이 위에 멋지게 설계해 두어도 결국 현장에 가서 어르신을 직접 대면하고 업무를 쳐낼 피와 살, 즉 실무 인력과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군요. 네, 아주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시스템의 외형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앞서 일본의 실패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오직 사람의 선과 근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단순한 법률 제정만으로는 인구 구조가 몰고 오는 이 거대한 파도를 절대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빠진 저생산성의 늪을 피하면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훗날 우리 자신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낼 구체적인 돌파구 말입니다. 칼럼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칼럼은 일본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아주 명확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계속해서 지적해온 바와 같이 오직 사람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해전술적 사고방식을 이제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해전술 포기. 그럼 어떻게 하죠? 이를 위해서 너무 소규모로 난립해서 비효율만 낳는 시설들을 하나로 크게 묶는 시설 집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뤄왔던 디지털 전환, 즉 DX와 인공지능 전환인 AX를 현장에 공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서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화하는 시장 원리의 도입까지도 아주 진지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가격 차등화를 둔다는 건 이건 정말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네요. 여태 공공성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돌봄에 시장의 효율성 논리를 접목해서라도 이 비효율의 늪을 무조건 빠져나와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엄청 절박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죠.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현장에 디지털 기술이 막 도입되고 효율성이 극도로 강조되다 보면 결국 요양원이 거대한 기계 공장처럼 막 삭막하게 변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로봇이 어르신들을 기계적으로 딱딱 다루는 그런 좀 차가운 미래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향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논의에서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대되네요. 바로 효율과 신뢰의 분업입니다. 분업이요? 네,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현장에 쫙 도입되는 목적은요.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뺏어버리거나 사람을 밀어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은 배설물 처리, 환자 이동, 야간의 단순 모니터링, 그리고 복잡한 서류 작업 같은 아주 육차적이고 행정적인 효율의 영역을 전담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거네요. 기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사람 몸을 갉아먹는 그 노동의 무거운 짐을 로봇이 대신 들어주는 역할을 맡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동안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자, 기술이 그렇게 육체적 부담과 낭비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면 그제야 비로소 사람은 진짜 돌봄 본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어르신과 눈 맞추기 같은 거요? 맞습니다. 어르신과 깊이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따뜻한 손길로 체온을 나누면서 정서적 안정과 윤리적 책임을 제공하는 바로 그 신뢰의 영역 말이죠. 기술은 차갑게 효율을 높이더라도 그 바탕 위에서 사람은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다워지는 것. 그것이 출처 자료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매일 무거운 환자를 들어올리느라 막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지쳐있던 요양보호사가 로봇의 도움으로 그 신체적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뒤에 아주 맑은 미소로 어르신 손을 꼭 잡고 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네요. 효율의 기계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돌봄의 인간화를 완성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청사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뭔지 궁금한데요. 서비스를 직접 받는 당사자인 시니어 세대, 즉 어르신들 입장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이런 시스템 안에서 그냥 누워서 수동적으로 돌봄만 받게 되는 걸까요? 보통 돌봄의 대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호를 받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돌봄 짐을 근본적으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니어 세대 스스로의 역할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 일방적으로 부양과 돌봄만을 요구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조건 기대기만 하면 안 된다? 네, 시니어 세대 역시 자기 스스로의 건강과 살인 능력을 최대한 길게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게 지워질 부담을 덜어주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의 짐이 아니라 사회를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계속해달라는 뜻입니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시니어 세대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과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곧 다음 세대인 청년과 중장년층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정말 가장 확실하고 멋진 기여가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국가의 튼튼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첨단 기술의 똑똑한 도입,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 스스로의 자립을 향한 노력, 이 세 가지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훌쩍 넘어서 진정한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보았습니다. 돌봄 현장에 그저 사람만 무작정 쏟아붓는 인해 전술만으로는 계속 추락하는 생산성과 경제 동맥경화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확실히 확인했죠. 시설의 집약화와 과감한 기술 도입, 그리고 세대 간의 책임 분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예정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곱씹어봐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비약적으로 엄청 발전해서 돌봄의 육체적 노동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기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람의 온기와 깊은 공감이 담긴 이 휴먼 터치는 어쩌면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프리미엄 사치품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함정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될 돌봄의 가장 따뜻한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당신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무거운 하두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 논의가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